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50대 이상인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주식 계좌도 하나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무려 3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이 부채의 절반 이상을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노후를 앞둔 세대가 현재 가장 위험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셈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지켜내고 또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인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예상보다 적은 돈으로도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생 중산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하류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은퇴 후 자금이 어떤 형태로 지출되는지, 이 귀한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뇌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까지 모든 궁금증이 명확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10억일까요? 아니면 20억일까요? 하는 식이죠. 하지만 사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모은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얼마씩, 어떤 순서로 돈을 인출해야 할지 모른다면 10억을 모아도 불안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정확히 안다면 5억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인생의 긴 여행에 비유해볼까요? 여행 가방을 꾸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할까요? 목적지에 따라 짐의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해변 리조트에 갈 때와 겨울산에 오를 때 가방에 담는 물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퇴 후의 지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별로 돈이 나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재무설계 업계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활동기, 고고 이어즈입니다. 대략 은퇴 직후부터 10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체력도 활발하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많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며 미뤄왔던 각종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당연히 지출 규모가 꽤 큽니다. 어떤 경우엔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감속기, 슬로고 이어즈라고 불립니다. 대략 7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예전만큼 여행을 다니기 어려워지고 외출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감소합니다. 아무래도 이전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출 그래프가 눈에 띄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타납니다. 정지기, 노고 이어즈라고 불리는 80대 후반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역설적으로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요양시설 이용료 등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지출 그래프를 그려보면 초기에는 높았다가 중간에 낮아지고 말년에는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스마일 커브 또는 미소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웃는 입 모양처럼 양쪽 끝이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만 이름과 달리 현실은 전혀 웃을 수 없는 서글픈 곡선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현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KB 골든 나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구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마련 가능한 금액은 월 23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매달 120만 원씩의 생활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부족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한국 고령층만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자산은 많지만 현금은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고령자 가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를 넘습니다.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 돈은 통장에 찍힌 현금 자산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지출해야 하는 식비나 병원비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겨우 버텨나가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집은 부자이지만 정작 지갑은 텅 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구조적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은퇴 설계의 진정한 시작점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총자산 규모가 커도 그 전부가 부동산에 묶여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매달 현금 지출이 필수적인 은퇴 생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은퇴 자금을 아무 통장이나 계좌에 무작정 넣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용도의 그릇에 나누어 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잠시 발휘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3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작고 투명하여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훤히 보입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중간 크기이며 뚜껑이 제법 묵직해 보입니다. 세 번째 항아리는 가장 크고 묵직해 보이며 한번 돈을 넣으면 쉽게 꺼낼 수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의 자금 관리는 바로 이 세 항아리에 어떤 종류의 돈을 얼마만큼 채워넣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재무설계 전문가인 해롤드 이븐스키가 고안했으며 모닝스타와 같은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버킷 전략, 버킷 스트래터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용도와 사용 시점에 따라 3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항아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항아리는 당장 내일부터 사용하게 될 생활비를 담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2년에서 3년치 생활비를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 채워 넣습니다. 파킹, 통장이든 켜마든 단기 예금이든 그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이 돈만큼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단기 생활비가 안전하게 비축되어야 할까요? 은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시장이 급락했을 때 당장 필요한 생활비 때문에 하락한 자산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인출 순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막 씨앗을 뿌려 농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때 당장 먹을 식량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작물은 다시 자라날 테니까요. 하지만 비축해 둔 식량이 전혀 없다면 밭에서 아직 여물지도 않은 작물을 어쩔 수 없이 뽑아 먹어야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은퇴 직후에 주식시장의 폭락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비극적인 상황과 같습니다. 결국 첫 번째 항아리는 예상치 못한 태풍이 닥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돕는 비상식량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항아리는 중기 완충 자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대략 3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용될 자금을 이곳에 담아둡니다. 이 항아리에는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큰 손실 위험도 적은 안정적인 자산들을 넣어둡니다. 이 두 번째 항아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 번째 항아리의 생활비가 소진되었을 때 그곳으로 자금을 옮겨 담아주는 보급처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세 번째 항아리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이곳으로 옮겨와 안전하게 보관하는 중간 저장소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아리는 우리의 은퇴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려줄 성장 동력 역할을 합니다. 10년 이후에나 사용될 돈이므로 이곳에는 주식이나 주식형 ETF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 상품들을 담습니다. 이 항아리에 담긴 자산은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스마일 커브, 미소 곡선을 기억하시나요? 은퇴 말년에 의료비가 급증하는 바로 그 구간에 필요한 자금이 말이죠. 그때 필요한 목돈이 바로 이 세 번째 항아리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항아리의 자산 배분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명확한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충분한 사람은 첫 번째 항아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은 첫 번째 항아리를 더욱 두툼하게 채워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세 항아리 전략에 있어 모두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항아리는 절대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항아리가 비는 순간 두 번째나 세 번째 항아리의 자산을 급하게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필 그 시점에 시장 상황까지 좋지 않다면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을 경험했을 때 이득에서 오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를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 이라 부릅니다. 이 손실 회피 편향은 특히 은퇴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식 가치가 반토막 나더라도 다음 달 월급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다음 달 월급이라는 희망적인 요소가 사라집니다. 손실의 고통은 2배로 크게 느껴지지만 이를 만회할 실질적인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에게 조급함을 유발하고 이 조급함은 결국 더 위험한 투자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 세 항아리 전략은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첫 번째 항아리에 충분한 생활비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공포에 질려 최악의 시점에 자산을 매도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적인 투자 방식이라기보다 은퇴자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든든한 심리적 방어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그릇의 개념은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그릇들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훨씬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 규칙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좌와 구체적인 금융 상품들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항아리, 즉 즉시 사용해야 할 생활비는 케마 통장, 파킹 통장 또는 단기 정기예금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항아리에는 최소 2년에서 3년치의 생활비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돈이 아닙니다. 오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돈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포에 사로잡혀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인출은 미리 정해진 금액을 매달 자동이체 방식으로 실행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수익이 좋았으니 조금 더 써도 괜찮겠지? 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힘들게 구축한 규칙은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매달 얼마를 인출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투자 자산의 연 3, 5%에서 4%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인출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이 수십 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혼합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이 인출 비율을 지킬 경우 30년 동안 자산이 소진되지 않을 확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 즉 중기 완충 자금은 채권형 ETF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쿄더스 단기채권 플러스, 타이거 단기통한채, 에설 초단기채권 액티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쿄더스 국고채 10년과 같은 중장기 국고채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도 적어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째 항아리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비상 상황으로 인해 첫 번째 항아리의 현금이 부족해졌을 때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세 번째 항아리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안전하게 옮겨 담아 보관하는 중간 저장소 역할도 겸합니다. 세 항아리 간의 자산 비율을 원래 목표대로 조정하는 리밸런싱은 1년에 딱 한 번, 미리 정해놓은 날짜에만 실시합니다. 매주나 매달처럼 너무 빈번하게 리밸런싱을 시도하면 감정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쉬우므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히 현명한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항아리, 즉 장기 성장 자금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곳이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며 이 자금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필수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연금 계좌입니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에는 연간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투자한다면 한 해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높은 공제율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S&P 500 추종 ETF나 글로벌 배당 ETF와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IRP는 특히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내용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져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재미없다고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믿고 다시 핵심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계속해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 연령과 관계없이 연금 소득세가 3% 일괄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랐지만 이제는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구조를 선택하기만 하면 가장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IRP 계좌 안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하지만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한은 오히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강제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는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로서 올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ISA는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이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내 주식 중심으로 장기 투자할 경우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성장 ISA는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먼저 부담하는 후순위 보전 구조를 적용하여 투자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ISA의 진정한 위력은 계좌 만기 이후에 발휘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 계좌의 900만 원 한도에 더해 한 해에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낳습니다. ISA에서 자산을 키우고 이를 연금 계좌로 옮긴 다음 다시 그 안에서 ETF로 운용하는 이 연결된 구조를 잘 설정해 놓는다면 수익률 1%를 더 높이려고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실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연금 계좌에서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금 계좌 내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가마나 파킹 통장에 현금으로 채우고 두 번째 항아리는 채권형 ETF로 구성하며 세 번째 항아리는 연금저축, IRP, ISA를 활용하여 주식형 ETF나 배당형 ETF를 담는 구조입니다. 자금 인출은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만 실시합니다. 퇴직금은 IRP로 이전하여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각 계좌별로 명확한 역할을 구분해 놓으면 매일 뉴스를 보며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각 계좌가 스스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개정된 주요 내용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종신형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관계없이 3% 일원화되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국민성장형과 청년형 두 가지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금 계좌 내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던 이중과세 문제도 크레딧 제도 도입으로 해결되었으며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변경된 금융제도들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노후 자산을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시스템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모두 갖춰놓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어떤 충동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 하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만 계단을 걸어서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정말 눈 깜짝할 새입니다. 닫힌 문과 함께 바닥까지 순식간에 추락하죠. 하지만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칸 한 칸 발걸음을 옮겨가며 힘들게 계단을 밟아야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인내를 요구하며 무엇보다 오르던 중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 비유가 특히 은퇴한 분들에게 왜 그토록 섬뜩하게 들릴까요? 젊은 세대에게는 계단을 다시 오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3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으니 여유롭게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은퇴자에게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계단을 통해 올라올 만한 기력도 주어진 시간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름 아닌 빚을 내서라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실버개미들의 빚을 내는 투자, 즉 비투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입니다. 제가 앞서 초반에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신용거래를 위한 융자 잔고가 무려 32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50대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경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용융자 계좌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60대가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투자를 잘 몰라서 빚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경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감정까지 겹쳐지면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흐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빠져드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전 심리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투자금이 줄어들었을 때 오직 그 줄어든 부분에만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지요. 분명 현재는 이득을 보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기록했던 최고점 대비 감소한 금액만을 계속 계산하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회는 지금이라도 빨리 손실에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이어지고 그 조급함은 결국 빚을 내는 위험한 결정으로 귀결됩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한때 계좌에 표시되었던 그 최고 금액은 아직 여러분의 실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어 손에 넣지 않은 숫자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뇌는 그 숫자를 한번 보면 거기에 기준점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해를 본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자가 절대 피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사라진 숫자를 되찾으려고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주도권은 여러분의 손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노후가 가장 불안한 세대가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감정적인 충동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그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히 더 큰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견고하게 다져진 자산 운용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일상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값진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장 상황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의 평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연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높은 수익률만을 쫓아 위험을 감수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조급함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거나 과거에 잃어버린 숫자에 연연하며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협받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안정은 벼락치기 수익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세계의 항아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장 필요한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하는 이 현명한 시스템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일 아침 주식창을 보며 불안에 떨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계좌에 차분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이 복잡한 노후 준비를 감당하기 막막하시다면 저희 경제 나침반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경제 나침반 채널에 준비된 다른 유익한 투자 지침 영상들도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정확하고 깊이 있는 경제 지침서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